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가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1박 2일) 방일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외교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 역할이 막중하다며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를 하자라고 강조했죠. 자,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차윤주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주요 정책 현안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모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 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합니다.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가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입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쇄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 협치 그리고 책임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어떤 중일 갈등이 휘몰아치면서 가운데서 한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기도 했고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일 정상회담 그 전에 한중 정상회담 모두 마치고 이 서구권이나 외신들 특히 뭐 또 대만이나 이런 쪽의 외신들을 확인을 해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굉장히 높게 사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정작 뭔가 뭐 분열의 양상을 보이거나 이제 뭐 가짜 뉴스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사실은 내부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좀 갈수록 극단주의로 치닫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무엇보다 내부 통합이라든가 결집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이 국내 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한데 우리가 만약에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하게 되면은 국익을 지킬 수가 없고 외풍에 맞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어떤 특히 뭐 정부, 국회, 여야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인 만큼 국익을 우선하는 그런 책임 정치 정신 발휘해서 그렇게 해야만 또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책임 정치 그리고 공직자들에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책상 위가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결정됩니다. 일상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쌓아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국민 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그냥 드림 사업의 경우에 지난 정부에서 예산 배정을 받지 못했지만 민간 협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이 지난해부터 조기에 시행됐습니다. 한겨울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께 큰 버팀목이 되면서 현장의 반응도 좋고 이제는 사업장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각 부처는 이처럼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관련 공직자들을 포상하고
또 이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탁상 공론하지 말고 국민의 실제 삶을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드림 사업을 예로 들었는데 공직자의 자세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에 뭐 좀 실용, 네. 그리고 실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한 것도 그 보고서상으로만 좀 그렇듯한 거 말고 그렇게 해서 뭐 그 보고서상으로는 뭐 수치라든가 뭐 말은 수식어는 화려하지만은 실제 실생활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영혼도 생명도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대표적으로 사례로 언급한 것이 이 그냥 드림 사업인데 이게 뭐냐면은 보건복지부하고 지자체 주도로 해가지고 소외계층의 무료 식품, 생필품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네. 근데 이 사업으로 이제 혼자 있는 어르신들 또 뭐 고령층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 실제 한 끼 한 끼 도움을 받고 사람의 온기까지 느꼈다 이런 편지 주시고 되게 감사하는 그런 후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정부 때는 예산 배정도 못 받다가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현장에서는 뭐 사업장 더 늘려달라 이런 요청이 나올 만큼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그냥 드림 사업을 예시로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각 부처에는 그 실제 효과를 낳는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또 담당 공직자들은 그 현장에서 진짜 그 수혜자들을 직접 만나는 대면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네. 공직자들을 좀 발굴하고 이런 분들 포상해가지고 공직사회 전반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확산시켜달라 이런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직자 한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국민 삶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조를 이번에도 강조했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선제적으로 나서라는 건데 어제 회의 주제가 국민 통합, 사회적 갈등 해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예, 요게 각 수석실별로 각자의 현안을 진단을 해서 지금 우리 이 사회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고 어떤 게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보고 공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다양한 내용들이 거론됐습니다. 특히 뭐 노동 분야 그리고 세대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그것들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지적한 게 그 퇴직금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단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이런 제도도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시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공 분야에서 먼저 개선을 시도해 나가는 것을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이게 뭐 세대 갈등의 한 축이기도 한데 2030 세대가 특히나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우리가 보험료를 이렇게 내는데 우리는 수혜받지 못한다라는 것들은 되게 오래된 문제인 거잖아요. 예. 또 그중에서도 이런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고령층이 뭐 많이 아무래도 그때가 의료비가 가장 많이 나갈 때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어떤 과잉 진료비 부담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아무나 도수치료 받고 이렇게 하는 거 맞느냐라는 게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특히 문화예술 분야 이 부분을 콕 집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K컬처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원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K컬처가 워낙에 이제 뭐 세계 대세가 되다 보니까 네. 외국에서는 이렇게 진단을 해요. 뭐 대한민국 정부가 문화 분야에 국책 사업으로 정말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위안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현실은 문화예술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8% 수준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좀 적다라는 건데 K컬처 위상이나 파급력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뭐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잘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네. 그렇지만 문제는 항상 좀 그런 공연장 문제가 우리가 조금 고질적으로 있어요. 뭐 그렇죠. 음향 같은 것도
선진국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부족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와, 케이팝 대단하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공연을 보러 돈 모아가지고 왔는데 음향이 이렇고 공연장도 이렇게 열악하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게 있죠. 아티스트들이 신인일 때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계가 좀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열정 페이로 넘어갈 수 있고 우리 초반에는 청소하고 뭐 50만 원 받고 일하는 게 당연해.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버티지 못하고 이용당하고 그렇게 꿈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들 이런 것들은 뭐 잘 알려진 그런 사실들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을 해서라도 K컬처의 토대를 키워나가야 된다라면서 어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지원 받으면 더 훨훨 날겠죠. 세심한 지원책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국방 세일즈 외교에 나섰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앞으로 100년을 동행하는 우리말로 하면 100년 회로하는 관계를 만들기로 했는데 우리 청장이 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잘 검토해서 좀 구체적으로 또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무하메드 대통령은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셔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صاحب السمو الشيخ محمد بن زايد آل نهيان رئيس دولة الإمارات يوصل تحياته الحارة والحميمة لكم فخامة الرئيس ويعتبركم أخ وصديق وكان جدا فرح بزيارتكم إلى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ام الماضي. زيارتكم فخامة الرئيس كان لها أثر كبير على صاحب السمو الشيخ محمد بن زايد وعلى شعب دولة الإمارات وكانت هناك فرحة كبيرة بهذه العلاقة الخاصة والاستراتيجية بين الدولتين وبين الشعبين.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UAE의 실세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한 2달 정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예, 이 칼둔 청장이 굉장히 한국의 호의적인 인사예요. 그 485조 원 자금을 운용하는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의 CEO를 겸직하고 있는 투자 결정권자고요. 이번에는 이 한국과 UAE 양국 관계를 담당하는 특사 자격으로 방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칼둔 청장이 그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이던 시절에 우리가 그 바라카 원전 체결을 또 총괄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일전에 그 아랍에미리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후로 양국 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뭐 세부적인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국부펀드의 CEO가 방한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할지 디테일한 것들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난번에 양국이 맺었던 그 MOU들에 대해서 좀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11월에 UAE 국빈 방문 때 방산협력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구체화가 되는 단계일까요? 예, 그 양국이 손을 잡고 제3국의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 UAE는 그 군대 현대화도 발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건의 무기 도입을 아무래도 당연히 하게 될 것이고, 그 협상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K 방산도 여기서 또 호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 그 우리가 국빈 방문할 때도 그때 강원식 실장이 그 한국 방산 기업 뭐 150억 달러 뭐 그런
수주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언급을 살짝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우리 방산이 지난번에 그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 때 고배를 마시기도 했고 상반기까지는 그 국정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어가지고 뭐 적극적인 방산 외교를 세일즈를 펼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뭐 강훈식 실장이 뭐 숨은 주역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적극적인 방산 외교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방산 수출에서 변곡점을 맞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죠. 스타게이트. 지난 국빈 방문 때 한국도 참여를 추진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전력 인프라까지 협력을 제안했다고요? 예,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예전에 그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또 방한했을 때 이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최대 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부가 이 국내 송전 전력망 기술하고 대규모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탄소 전력 기반 시설 패키지 협력안을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전력 공급에 우리의 기술이 이 정도가 있으니 같이 협력해보자라는 걸 제안을 한 거고요. 네. 양국은 실무협의단 구성해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곧 무하메드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을 할 텐데 앞으로 추가로 어떤 협력들이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관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조금 예외적으로 두긴 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그 H200 같은 거는 이제 미국으로 수입을 했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의 일부 칩을 중국에 팔도록 또 허용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수입의 일부를 뭐 국고로 환수하자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사실상 그 수출세?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날 그 발표에 해당하는 거는 그 엔비디아 이런 계약 같은 것들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만의 TSMC 같은 데서 이제 만든 거를 다시 미국으로 반입한 다음에 이게 또 다시 중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물량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취지이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게 과연 여기에 국한될 것이냐.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전면적으로 또 도입할 여지가 또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들 그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여한구 본부장이 지금 미국 출장 중인데 급하게 상황 파악에 나섰고요. 지난 관세 협상 때 우리는 일단 반도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일단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뭐 워낙에 트럼프 행정부 스타일이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하루하루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열어놓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또 긴급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뭐 이제 다시금 떠오르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주가나 수출 호재를 이끄는 주역은 반도체입니다. 네. 2024년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이 106억 달러 기록을 했고요. 또 우리도 이 뭐 조립하고 가공하고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다른 국가 거쳐가지고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도 또 적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커다란 변수는 이제 또 미국의 중간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런 어떤 신경은 다 여기로 가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선거를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포함해서 파생 상품들 이런 것들이 미국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반도체에 포함한 것들의 관세를 대대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이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우리 정부와 반도체 업계도 지금 긴급 대응에 나섰죠. 네, 산업부도 민관합동 긴급대책회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이어서 좀 개최를 했고요.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현장의 애로사항도 또 듣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짚어주신 대로 그 한미 팩트시트에 뭐 최애국 대우가 있기는 하지만 또 관세율도 미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우려하면서 좀 보고 있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이제 당장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판단을 일단은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게 좀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을지 그거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부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뭐 지난번에도 그렇게 뭐 힘들게 또 한 파고를 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번에도 어떻게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세우고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앞으로의 귀추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